고려는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보다는 서경 출신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종은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고자 궁궐을 다시 짓고자 하였다. 이에 서경 출신의 정지상을 불러 물었다. 궁궐은 불탔고 민심이 흉흉하오. 궁을 다시 지으려 하는데 개경에 마땅한 곳이 있겠소.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이 풍수지리에 능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조 백관이 함께 기뻐할 땅을 찾아줄 것입니다. 그런 인재가 있었소.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오? 그는 묘청이라 하옵니다. 얼마 후 묘청이 인종을 알려하였다. 소승 서경에서 온 묘청이라 하옵니다. 말씀 많이 들었소이다. 땅이 좋고 나쁜 뿐만 아니라 그 기운의 기람과 흉함을 미리 예측한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자연은 땅의 모든 기운을 다스리므로 인간이 바람과 물을 읽고 산과 땅의 모양을 잘 살핀다면 이것이 모든 길흉화복과 연결됩니다. 당시 고려사회에서는 풍수지리 사상이 대유행이었다. 인종도 새 궁궐터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풍수지리에 능한 묘청을 만났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군요. 짐도 궁궐을 다시 짓고자 하는데 개경에 좋은 땅이 있겠소. 묘청이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말했다. 아래옵기 황공하옵니다만 이곳 개경에는 궁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개경은 이미 기운을 다한 땅입니다.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과 불순한 무리들이 난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옵니다. 그래요?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묘청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마땅히 개경을 버리시고 새 도읍지를 구하셔야 합니다. 개경을 버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는 헌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낡은 것을 버리셔야 새로운 것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 도읍지는 어디가 좋겠습니까? 묘청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답했다. 서경입니다. 서경은 산이 하계 날개처럼 땅을 둘러싸 보호하고 흐르는 강은 산천초목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시고 궁궐을 세우신다면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안으로는 귀족들을 제압하고 밖으로는 북방의 넓은 영토를 확보하여 천하를 호령하실 것입니다. 서경 임원역의 지세는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에 해당합니다. 만약 궁궐을 세워 그곳으로 이어하신다면 가히 천하를 아우르게 되니 금이 예물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하여 올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뚫리는 말이었다. 지금까지 이자겸의 눈치를 봤었고 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길을 펴지 못했던 인종에게 묘청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대의 말을 듣고 보니 비로소 어두웠던 길에 등불을 비추는 것 같소. 이제야 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는 것 같소. 그렇습니다. 폐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가 되실 것이옵니다. 큰 사람은 큰 뜻을 품어야 하옵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옵소서. 앞으로는 소승이 돕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옵소서. 고맙소. 나는 이제 그대만 믿겠소. 1128년 11월 인종이 대신들에게 명하였다. 고려에 크고 작은 변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도읍지인 이곳 개경이 이미 기운이 다했기 때문이요. 이에 짐은 서경으로 도읍지를 옮기고자 하오. 그 말에 개경파 신료들은 깜짝 놀랐다. 당연히 반대 의견을 빗발같이 쏟아내었다. 개경은 대대로 이어져온 우리 고려의 도읍지로 관련 시설이나 행정체계가 모두 잡혀 있습니다. 도읍지로 옮기는 것은 시설과 체계를 모두 옮겨야 하는 일로 백성들의 고단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걱정 마시오. 한꺼번에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궁궐부터 옮기겠소. 모든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간다면 백성의 고단함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소. 도읍지로 옮기겠다는 짐의 생각은 확고하니 경들은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시오. 개경파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종은 드디어 서경에 행차하여 호종한 제추들에게 묘청 및 백수왕과 함께 임원역의 지세를 살펴보게 하였으며 김한에게 명하여 궁궐을 짓게 하였다. 궁궐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어 석 달 만에 대화궁이 완성되었다. 인종은 서경에 자주 가서 머물렀다. 고생 많으셨소. 나는 이 궁궐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려. 묘청이 말했다. 폐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옵니다. 어서 도읍을 옮기는 것을 마무리 지으시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고려가 황제의 나라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시옵소서. 황제국임을 선포하라. 금나라가 가만히 있겠소.
금나라는 폐하께서 헤쳐나가야 할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황제국을 선포하고 금나라를 치시옵소서. 어지간한 인종도 깜짝 놀랐다. 금나라는 비록 과거 고려에 조공을 바치며 근근히 살아왔으나 이후 힘을 길러 1125년 2월 거란을 멸망시키고 10월에는 북송과 중원을 놓고 큰 싸움을 벌릴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해 12월에는 북송의 수도 개봉으로 진격하여 황제 휘종이 강남으로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런 금나라를 치자고 하니 인종이 놀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당연히 개경파들은 이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어느 날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 유학자들이 저희들끼리 서로 의논하였다. 여기서 김부식은 그 유명한 삼국사기를 편찬한 그 사람이다. 어느 날 갑자기 묘청이란 중이 나타나 폐하의 해안을 흐리게 하고 사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폐하께서는 모든 것을 묘청의 풍수지리설만 믿고 정책을 밀어붙이시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묘청에 대한 폐하의 신임이 저토록 깊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소. 개경파들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1132년 인종이 신하들과 함께 서경에 행차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며 날이 어두워지더니 폭풍우가 크게 몰아쳤다. 그 일로 적지 않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개경파 신료들이 즉시 이 일을 문제 삼았다. 폐하, 서경이 도읍지로 적당하다면 어찌 폭풍이 불고 사람이 다치겠습니까? 처음부터 묘청의 말은 허황된 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읍지를 옮기는 일을 멈추셔야 하옵니다. 묘청에게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말이었다.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폐하께서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데 어찌 천지가 진동하지 않겠소? 이는 오히려 좋은 징조요. 그런데 이 일은 또 있었다. 대화궁에 벼락이 떨어져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쯤 되니 인종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경이 길지라면 어찌하여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묘청 이자가 짐을 속이는 것인가? 인종의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감지하여 서경파 신료들이 묘청을 찾아와 이 일을 의논했다. 뜻하지 않는 기상이변으로 폐하께서 요즘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묘청이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대감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며칠 후 대동강물에서 아름다운 오색빛이 나타났다. 빛은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빛나고 아름다웠다. 백성들은 오색빛을 보며 신비롭게 여겼고 인종도 마침 그곳을 지나던 길이라 신료들을 이끌고 강가에 가보았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어떻게 강에서 이런 빛이 나는 것인가? 묘청이 기다렸다는 듯 답했다. 강물에 잠들어 있던 용이 침을 토하여 상서로운 빛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하늘도 서경천도를 반기고 있음입니다. 그렇군요.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요. 그대 말처럼 서경천도가 하늘의 뜻인 것 같소. 인종은 묘청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다. 그런데 개경파 신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다. 사람을 시켜 강바닥을 살펴보았더니 기름이 든 떡을 찾아냈다. 폐하,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그저 떡의 기름이 강물 위로 떠올라 햇빛에 반사된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묘청이 폐하를 속이고자 이런 짓을 꾸민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종은 굳은 얼굴이 되어 묘청에게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묘청이 답했다. 떡이 왜 거기에서 나오지? 이 일로 인종의 묘청에 대한 믿음은 크게 무너졌다. 개경 문벌 귀족들의 반대와 인종의 믿음까지 무너지자 묘청은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였다. 폐하,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옵니다. 반란이라니? 그가 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냐? 서경천도가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서경에 나라를 세웠다 합니다. 나라 이름을 대위라 하며 연호를 청계라 하였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김부식이 나섰다. 신이 더벌군을 이끌고 역적 묘청과 반란군을 진압하겠나이다. 하지만 인종은 한가닥 미련이 남아있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 먼저 사신을 보내 그를 달래볼 것이요. 인종은 묘청에게 사신을 보냈다. 폐하께서 그대를 그토록 신임하셨는데 이 무슨 짓이요? 반란을 당장 멈추시오. 나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요. 개경의 썩은 귀족들로부터 폐하를 구하고자 함이요. 이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가 썩은 귀족들을 모두 물리치고 폐하를 서경으로 모실 것이요. 이쯤 되자 인종도 더는 묘청을 지켜줄 수 없었다.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내더니 김부식에게 명하였다. 그대를 터벌군의 원수로 할 것이니 진압군을 이끌고 반란을 막아주시오.
상과 명을 받들겠나이다. 김부식은 서둘지 않았다. 우선 개경에 있는 묘청의 일파부터 제거하였다. 묘청과 평소 어울렸던 정지상, 백수한, 김한 등을 모조리 잡아들여 목을 베어라. 그리고 군사들을 정돈하였다. 나는 서경으로 바로 진격하지 않을 것이다.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서경으로 가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경은 방비가 튼튼한 데다 주변의 무리들이 서로 돕고 있으니 쉽게 도모할 수 없다. 서경을 고립시키고 주변의 무리들을 하나하나 도모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묘청이 서경에서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방어에 전념하자 김부식은 주변 반란 지역을 각계 격파하면서 서경을 포위하였다. 반란에 동참했던 무리들이 하나둘 토벌대니 묘청과 성안의 군사들이 초조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니 들었나? 우리 빼고 다 항복했다 카더라. 우리도 항복하면 살려주겠나? 우리야 묘청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꼼짝없이 역도를 몰리가 죽게 생겼으니 이를 우야하면 좋겠노. 결국 반란에 동참했던 조강은 배신을 선택했다.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반란을 일으킨 것은 묘청이다. 지금이라도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어두운 밤을 틈타 조광은 묘청의 목을 기습적으로 베었다. 나름대로는 큰 뜻을 품었던 묘청은 그렇게 내부자의 배신으로 허탈한 최후를 맞았다. 조광은 사람을 시켜 인종에게 묘청의 목을 보내고 항복을 청했다. 그러나 인종은 항복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조광의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끝까지 싸울 수밖에. 김부식이 이끄는 토벌군은 1년 넘게 서경을 포위했고 조광은 성문을 닫고 끝까지 버텼다. 하지만 식량이 문제였다. 마침내 성안의 식량이 바닥나자 반란군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 1136년 2월 마침내 김부식이 총공격명을 내리자 지칠 대로 지친 서경 군사들은 제대로 된 싸움 한번 못해보고 모래성 무너지듯 무너졌다. 조광은 스스로 몸을 불태워 목숨을 끊었고 반란군은 완전히 제압되었다. 묘청이 나를 일으키고 김부식이 이를 토벌했으니 당시 역사학자들은 묘청이 나라를 어지럽힌 자, 김부식은 나라를 구한 자로 평가했다.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뒤 이런 평가에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신채호였다. 그는 조선이 망한 이유는 중국을 받들자는 사대주의 때문이라고 확신했고 묘청은 전통사상을 중시하고 강대국 금나라에 저항했던 자주적인 인물로 평가하였다. 김부식은 사대주의적인 대표적 인물로 나라의 자주성을 땅에 떨어뜨린 인물이라 혹평했다. 다음은 단재 신채호가 바라본 묘청의 난 혹은 서경천도운동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조선 근세의 사대주의의 노예가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는 한마디로 고려 인종 13년 서경천도운동, 즉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묘청의 천도운동은 난가와 불교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구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치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시대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천년 동안 제일 큰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이러한 평가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사대주의는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반란이 아닌 서경천도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면서 역사적 시각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다. 어쨌든 묘청의 일 이후 고려는 더욱더 문벌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권력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모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1146년 고려는 17대 인종에 이어 18대 의종이 즉위하였다. 이때의 고려 사회는 왕권은 약화되고 문벌귀족들의 힘이 왕성하던 때이다. 게다가 의종은 신하들과 어울려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것을 좋아하여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였다. 그러던 1170년 8월 의종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하들을 이끌고 개경 근처로 나들이를 갔다. 여기가 딱 좋네. 여기서 놀다 가자. 문신들은 술자리를 준비하고 무신들은 오병 수박회를 준비하여 짐을 즐겁게 하라. 만약 건성으로 싸우거나 재미없게 싸우면 혼날 줄 알아라.